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차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1,500명을 감형한다고 합니다. 역대 하루 양으로서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연간 사망자 20명 중에서 1명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캐나다의 내용입니다. 한국인은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로서 월 평균 33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항공의 유료 좌석, 그런데 시행 하루 전 돌연 철회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앞으로 퇴임까지 어찌 보면 낡고 위험한 에어포스 1을 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국의 나라빚이 1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1300조 원도 가까이 갈 거라고 합니다. 네일샵을 찾고 있는 93세의 할아버지의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유독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또 미국의 각지에서 또 한국의 각지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과 또 좋아요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눈팅만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물론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면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차남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이 정권 교체 이후에 강력한 친암호화폐 기조를 예고한 겁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10일 비트코인 중에서 북아프리카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당신들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미국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리라는 게 이 에릭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그는 특히 암호화폐가 현대 세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산이 없는 수백만 개인의 재정수단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함을 갔습니다 라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억압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을 생각해 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예고를 또 한 거죠. 그는 아울러서 2021년 1월 6일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암호화폐가 자신의 가족의 생명줄이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건 이후에 주요 은행과 기업 등이 트럼프 가문과 거래를 끊으며 암호화폐에 기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앞서서 전날 CNBC 인터뷰에서도 향후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 캐피털이죠. 수도로 만들겠다라며 명확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자국의 이 분야의 선도화를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친암호화폐 노선을 택한 뒤 관련 산업의 육성과 규제 완화를 공언해 왔었습니다. 지난 4일 SEC 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된 애킨스 후보자 역시 친암호화폐의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단어와 체계, 루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역시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영상을 좀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함께 전자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단어에 결부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도즈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립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1,500명을 감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 기준으로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에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12일 성명서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재활과 안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사면을 내린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또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한다라면서 이것은 하루 기준으로서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거나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은 이 마약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압력이 점점 크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처를 했다라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통령은 의미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및 사면, 감형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러한 가운데 아픈 손가락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도 이제 사면을 한 부분이 논란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나라든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큰 이런 이벤트가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하루의 사면 조치의 숫자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에 1명, 이 20명 중에 1명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연간 사망자 20명 중에 1명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면서 영국의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현지 시간 11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안락사를 한 캐나다 사람들은 15,300명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의 인구는 5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16%로서 과거 평균인 31%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합니다. 안락사를 한 이들 중에서 96%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였고 나머지 4%는 장기 만성 질환자였다라고 합니다. 안락사한 시점의 평균 연령은 77세로서 가장 흔한 질환은 암으로서 집계가 됐고요. 캐나다 보건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종별로 안락사 인구를 집계했는데 전체의 96%가 백인이었고 아시아계가 1.8%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인이 70%, 아시아계가 5.7%를 차지하는 캐나다 인구 구성과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네요. 또한 지역별로도 캐나다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퀘벡주에서 전체 안락사의 37%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느냐면 사실 저도 이제 퀘벡을 가봤습니다만 퀘벡주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캐나다 영어를 쓰지 않고 프렌치를 쓰죠. 프랑스 말을 쓰는데 살기가 좋고 멋진 환경을 가지고 있고 풍광을 가지고 있는 퀘벡주에서 안락사의 전체 37%가 퀘벡주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인구 분포와 안락사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명확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십니까?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안락사를 합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아야 돼.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극소수인 나라라고 합니다. 즉 안락사를 하는 나라, 합법인 나라. 캐나다는 2016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에 조금씩 안락사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2021년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이 쇠약해진 환자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죠. 이 안락사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성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목숨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은퇴. 보통 은퇴를 언제 할까요? 공식적인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공짜, 무료라는 개념이 이제 65세이고요. 또 우리가 복수국적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나이도 65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적정한 생활비,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생활비가 얼마일까요? 월 평균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수치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의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높아서일까요? 사실 요즘에 돈 10,000원짜리 음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정말 점심 한 끼 해결하기가 참 쉬웠는데 런치 스페셜, 점심 특가 이렇게 해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면 음식, 국수 종류 아닌 이상은 탕 종류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죠 다. 생활비가 올라서일까요? 또한 은퇴한 가구주의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전체 가구의 83%가 생각하는 은퇴 후의 최소 생활비는 가구주 플러스 배우자의 몫은 월 평균 240만 원, 적정한 생활비는 336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생활비 인식은 작년에 비교하면 각각 9만 원, 11만 원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또 5년 전인 2019년에는 200만 원이었고 29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각각 40만 원과 45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퍼센트로는 15%에서 20%가 는 거죠. 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고 하고요. 다만 이러한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나이가 점점 더 오래 사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씀씀이가 좀 느는 것도 있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 5년 전인 2019년에는 55.7%였으나 2021년에는 54.2%, 22년에는 52.6%까지 낮아졌고 작년에는 53.8%로 반등을 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가구주의 비율은 8.4%에 불과했고요. 수년째 8%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 여유 있다에는 이제 충분히 여유 있다고 여유가 있습니다가 이제 10.5%,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7%였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서 1.4%포인트, 5년 전보다는 2.8%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의 약 60%는 어떻게 충당할까요?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수입과 자녀, 친지 등의 용돈으로서가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그리고 사적연금은 5.4%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포에 대한 퍼센트는 조금 틀릴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근원, 소스는 같죠. 그런데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300만 원이 넘는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함께 해드렸는데요. 대한항공이 유료 좌석의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 시행에 대한 내용이 철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끝났죠.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수년 후에는 로고도 바뀌고 비행기 색깔도 바뀝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서 빌렸던 돈을 1조 이상을 미리 조기 상환한다 그러죠. 굉장히 이제 기업 평가가 좋아지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 10,000원에서 15,000원가량의 추가 금액을 받는 서비스를 준비했었지만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에 철회를 했습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앞서서 홈페이지에 낸 공지에서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을 알렸었습니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 그리고 비상구 좌석 등의 일반석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얘기가 됐었죠.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이제 15,000원, 전방 선호 좌석은 10,000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이제 위탁 수화물의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을 플러스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5년 만에 국내선에서도 확대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이다 라는 조치가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바로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사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에 기내식과 수화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비용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우려도 나온 겁니다. 이런 지적과 이제 인상을 가졌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도 같죠.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소한 일 내용까지 다 이제 한번 확인하면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이날 늦은 오후에 제도 도입 철회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 유료 좌석 선택제 관련 안내를 지워버렸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서비스는 앞좌석 선호 구매객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 탑승, 수화물 우선 취득의 수치 혜택 등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포괄적 서비스 개선 차원의 시행 목적과 달리 과도한 우려가 있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민심이 이렇게 분위기를 보일 때 빠른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뭔가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스 1.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 에어포스 1을 다루는 영화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청을 하고 참 비행기 대단하다. 안에는 저렇게 넓게 쓰는구나. 그리고 참모들이 저렇게 많이 타는구나. 뭐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포스 1이 굉장히 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낡았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비행기도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일이 없을 듯 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짚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6년 전에 주문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차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탈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서 12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에어포스 1의 인도 시점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보잉과 새로운 에어포스 1 2대를 도입하는 $39억
에어포스 원이 한 대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제 가짜하고 진짜하고 타고 가는 동안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두 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이제 39억 달러, 한화로는 5조 6천억 원의 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인 1990년에 취항을 했었던 에어포스 원이 노후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몇 년 됐나요? 35년. 그러나 보잉 747-800을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어포스 원의 자체 방어 체계와 통신 장비 등 각종 기능과 관련한 복잡한 배선 작업에 배치할 직원들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에어포스 원의 하청업체 한 곳은 2021년에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새로운 에어포스 원의 납기는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었는데 이번에는 2029년까지 다시 납기를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에 켈리 오트버그 보잉의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에어포스 원 제작 지연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미국도 나라 빚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죠. 대한민국의 나라 빚은 12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300조 원까지 될 듯하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세수라는 것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세금의 결손, 즉 받아야 될 돈들을 못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라 빚이 무려 1200조 원에 육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국가 채무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지난해 말의 공공부채 규모는 1600조 원대로 올라섰다고도 합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늦추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빚을 댄 영향이라고 합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1155조 5천억 원으로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63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채무가 정부의 연말 목표치의 99.4%에 달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지자체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올해 정부 목표치 1195조 8천억 원을 넘어서 1200조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56조 원대의 세수 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멍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연말 지자체의 채무는 32조 8천억 원, 이를 중앙정부 채무와 합친 11월 말 국가 채무는 1188조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갚을까요? 미국에는 네일 살롱, 네일 샵, 네일 스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국의 네일샵은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헤어샵 정도보다도 더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의 관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참 힘든 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손톱, 발톱 깎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톱, 발톱 깎는 기계에 손톱깎이죠. 돋보기가 달려있는 것도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부리기가 힘들고 또 앉아서 쭈그려서 손발톱을 깎기에는 나이가 많고 손이 흔들려서,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든 것을 느끼죠. 그러한 경우에 차선책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네일샵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93세이시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거동이. 네일샵 사장인 A씨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인 SNS를 통해서 손톱 깎아달라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서
손톱을 깎지 못한다며 지하철을 타고 방문했다라고 네일샵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예쁘다며 이제 손톱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다 받은 다음에 가격을 물었고, A씨는 30분 미만이라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엽고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쥐어줬다라고 하는데요. A씨는 3번 하러 오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돈 내셨으니까 또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라며 할아버지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 밖에까지 배웅을 한 거죠. 이후에 누리꾼들은 할아버지의 근황을 궁금해하자 지난달 21일 두 번째 방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네일 살롱의 대표, 오너 되시는 분이시죠. 젊은 분이실 텐데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참전 용사셨던 할아버지는 연세가 93세라며 두 번째 방문 때도 10,000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할아버지는 또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계란빵을 품에 안고 가게에 들어온 할아버지 손님은 A씨에게 빵을 나눠줬고 A씨도 가지고 있던 떡을 나누며 훈훈한 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사람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93세의 할아버지가, 이건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톱 사이에 때가 끼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손이 떨리고 손이 힘이 없어서 일일이 손발톱을 관리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생활 속에 생활때가 있기도 할 텐데, 젊은 사장은 30분이 되지 않았으니까 돈 안 내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봉사의 서비스에 기분 좋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당연히 서비스를 받은 만큼의 가치로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신 젊은 사장.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바리바리, 그렇죠, 바리바리라고 하죠, 방문을 하면서 가슴 안에 담고 오는 먹을 간식들,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신 할아버지와 맛있게 나눠 먹는 이 마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93세의 할아버지는 머리 또 몸 모든 것이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점도 부럽기는 합니다. 계란빵을 품에 안고 가게에 들어온 할아버지의 모습과 계란빵과 함께 떡을 나눠 먹고 훈훈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미담, 우리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도 훈훈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 푸근한 마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노력을 해보죠. 2024년 다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이번 연말에 많은 사람 만나실 텐데 훈훈한 넉넉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